민법 입문 2강 권리의 주체와 권리 능력. 안녕하세요. 민법 입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법전이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민법 총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권리의 주체와 권리 능력입니다. 민법에서 어떤 사람이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하려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1. 권리의 주체란 무엇인가? 먼저 권리의 주체라는 말부터 정확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권리의 주체란 법에 의해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철수에게는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영희에게는 100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서 철수와 영희에는 각각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입니다. 반면 철수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자체가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권리의 객체, 즉 권리가 미치는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바로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자연인은 우리와 같은 인간을 말합니다. 법인은 인간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연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권리 능력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권리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합니다. 이 정의는 정확하게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 있다는 것과 스스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도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아기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가 혼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즉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행위 능력은 스스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둘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행위 능력은 뒤에서 미성년자와 제한 능력자 제도를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민법 제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원칙적으로 출생하면서 시작되고 사망하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출생이 정확히 어느 순간을 의미할까요? 아이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순간일까요? 아니면 분만이 시작된 순간일까요?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부 노출설,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생 전에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정말 아무런 권리도 없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에게 임신한 배우자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A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태아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직 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태아가 상속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특정한 경우에 태아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유증입니다. 먼저 민법 제762조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태아가 있는 동안 아버지가 타인의 불법 행위로 사망했다면 태아의 손해배상 문제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가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세 번째는 유증입니다.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4조는 태아의 유증에 관하여 상속에서의 태아의 보호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외에도 인지와 관련하여 태아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만 외우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생 전에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호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민법 특유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률에서 본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어떤 사실을 다른 사실과 동일하게 본다고 규정하면 이를 간주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법률 관계에서는 출생한 것과 같은 법적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아가 보호되는 경우 그 권리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서는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거론됩니다.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점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취급합니다. 반면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도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되 사살하면 소급하여 그 권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정지조건설의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비로소 태아 시기의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학설의 세세한 논거를 모두 외우기보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지만 특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되며 살아서 출생하면 그 보호가 현실적인 권리로 이어진다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 능력은 사망으로 끝난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으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더 이상 새로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모두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생겨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면서 1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예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관계에 따라 상속인에게 생겨됩니다. 반대로 채무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전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상속법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사망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람이 사망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떠난 뒤 수년간 연락이 끊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재산관계를 영원히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실종선고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선박의 침몰 등 특별한 위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단순히 이 사람은 실제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실제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본다, 즉 법률상의 간주가 등장합니다.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다시 구별해보자.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0살짜리 아이 A가 할아버지에게 건물을 상속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A가 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A에게는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가 혼자서 그 건물을 10억 원에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즉,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것은 권리 능력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은 행위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앞으로 민법 총칙을 공부하면서 계속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명확하게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문제를 보는 방식.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민법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등장하는가입니다. 자연인인가? 법인인가? 태아가 관련되어 있는가? 실종된 사람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사람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지, 그 법률행위가 유효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즉, 민법 총칙의 공부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률행위, 이사표시, 대리.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도 대체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권리의 주체란 권리와 의무가 귀속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상 대표적인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원칙적으로 출생하면서 시작되고 사망하면서 종료됩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상속, 유증 등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보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별이 있습니다.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행위 능력은 스스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행위 능력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법은 일정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특별히 보호하는지 살펴보면서 제한능력자 제도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